오늘 이 시간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G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래 보이는 그림이 대표적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리가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 그리고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고요. 액체인 경우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이동상이 기체이면서 고정상이 고체인 경우를 가스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정상이 액체인 경우를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GL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해서 GLC를 GC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의 기전은 그 기체하고 액체 간의 분배 가 중요한 분리 기전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분리 기전을 정립한 분이 존 마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존 마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도 있고, 실제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구성과 그리고 기능, 그리고 GC에서 사용하는 칼럼, 그리고 고정상, 그리고 검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의 기기 구성도를 보게 되면은 우선 이동상 모빌 페이저가 GC의 경우에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체 공급 장치로서 이런 가스 실린더 또는 가스 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스 본벨을 하고 있고, 또 기체의 유속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스의 레귤레이터를 달아서 기체의 유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상이 들어가서 이제 칼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칼럼으로 들어간 입구 쪽에 시료를 주입할 수 있는 시료 주입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칼럼은 칼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칼럼 오븐 안에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칼럼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검출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검출기에서는 이제 어떤 들어오는 물질을 시그널을 받아서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 형태로 우리가 아웃풋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칼럼 5번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칼럼 5번에는 이와 같은 칼럼이 있는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모세관 칼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길이 같은 경우도 한 30m 정도로 매우 긴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상당히 좋겠죠. 칼럼의 앞쪽 부분은 인젝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칼럼의 끝부분은 검출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인젝터 쪽에 시로 인젝션 폴트의 그림인데요. 이쪽 부분에 실제 시린지를 이용해서 시료를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본 건데요. 이렇게 모세관 칼럼이 있고, 모세관 칼럼의 인넷 부분에 실제 캐리어 가스가 들어가는 인젝션 폴트가 있습니다. 이 인젝션 폴트에 시린지를 이용을 해서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입된 시료가 인젝터를 통과해서 칼럼을 들어가게 되고, 이 칼럼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출기에 들어가서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는 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운반 기체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당연히 시료 분자라든지 고정상에 대해서 활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 폭발 위험이 낮아서 안전성이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검출기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칼럼의 분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료 분자의 확산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순도가 높아야 되겠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운반 기체에는 수소, 헬륨, 질소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칼럼을 통해서 기체를 흘려주게 되는데요. 흘려줄 때 가스의 플로레이트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유량계 같은 경우에 역시 비누방울 유량계가 있고 또는 디지털 유량계가 있어요. 비누방울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뉴얼로 해서 뭐 여기까지 뭐 이게 총 100ml라고 하면은 이 100ml가 채워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유속을 알 수 있는 게 되겠고요. 디지털 유량계는 이와 같은 장치되어 있어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기기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디지털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자, 칼럼이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칼럼 5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럼 5번은 당연히 칼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통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할 때 칼럼의 5번을 이와 같이 온도를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즉 초기에 100도씨에서 300도씨로 이렇게 높여주는 온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온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될 것이며, 또한 성분 분리의 정확도와 재현성에 이 칼럼 5번의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젝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인젝션 방법으로는 분할법 또는 비분할법, 냉각 포집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분할법은 주입구에 주입된 시료를 분할해서 칼럼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0대 1의 스플리트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게 되면은 내가 주입한 양의 100분의 1만큼만 칼럼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비분할법은 주입구에 주입된 시료를 분할이 없이 전부 다 칼럼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포집법은 기화된 성분을 냉각제로 냉각시킨 모세관 칼럼이 모세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관 칼럼의 윗부분을 콜드 상태로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칼럼 안에 시료를 주입하는 방법이 냉각포집법 또는 온칼럼 인젝션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칼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필러리 칼럼, 모세관 칼럼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관 칼럼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월 코티드 오픈 튜블라 칼럼, W콧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관 칼럼이 있는데, 모세관 칼럼의 벽면에다가 그 고정상 리퀴드 페이저를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모세관 내벽에 직접 고정상을 코팅해서 만든 칼럼을 우리는 월 코티드 오픈 튜블라 칼럼, W콧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아주 얇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시료의 용량은 적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기체의 분리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우리가 모세관 칼럼의 구조를 보게 되면 모세관 칼럼은 용융 실리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용융 실리카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부서진다라고 해요. 부서지기가 쉬워요. 여기다가 폴리이미드 코팅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도가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실리카에다가 폴리이미드 코팅을 한 모세관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모세관에다가 고정상을 이렇게 코팅을 한 것이 W콧 칼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용융 실리카가 보이고요. 위에 카본 레이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포트 코티드 오픈 튜블라 칼럼, S콧 칼럼이 있는데요. 다공성 고체, 서포터, 미세 입자를 모세관 내벽에 침착을 시킵니다. 즉 다공성의 고체 서포터를 이렇게 모세관 내부에 침착을 시키고, 이 고체 지지체 표면 위에 액체 고정상을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W콧 방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다공성 고체 서포터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코팅되는 면적이 훨씬 넓게 되겠죠.
넓기 때문에 커패시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대량 시로 분치용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리 성능은 이 W 칼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관 칼럼에다가 오일리한 액체 고정상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 캐필러리 칼럼을 만들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코팅하는 액체 고정상의 구비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온도를 상당히 높게 올려줍니다. 대부분 280, 300도씨까지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어야 되겠죠. 안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료 성분을 용해하는 용매, 즉 어떤 분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시료 성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용해도를 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성분마다 분배 개수의 차이가 생기니까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도를 높였을 때 휘발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온에서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액체 고정상이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 고정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액체 고정상에서 어떤 화합물의 머무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코바츠 리텐션 인덱스 I라고 하는 코바츠의 리텐션 지표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바츠의 리텐션 지표 I라고 하는 것은 포화탄화수소의 경우 I를 계산하는 방법은 100 곱하기 탄소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핵산의 경우에는 탄소수가 6이기 때문에 핵산의 I 값은 6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판 하게 되면은 탄소수가 3개이기 때문에 I는 아마도 30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포화탄화수소 이외의 화합물은 어떻게 머무름 지수를 계산할 것인가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공식에서 N이 의미하는 바는 측정하는 화합물 바로 앞에 용출된 포화탄화수소의 탄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이에요. 바로 앞에 프로판이 나오고 바로 뒤에 부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바로 앞에 놓은 프로판의 탄소 개수는 3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T-N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화합물 바로 앞에 용출된 포화탄화수소의 머무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의 머무름 시간의 로그 값에서 바로 뒤에 놓은 포화탄화수소의 머무름 시간, 바로 뒤에 놓은 탄소의 머무름 시간 빼기 앞에 놓은 포화탄화수소의 머무름 시간 분어 우리가 어넬라이트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알고자 하는 물질의 머무름 시간 마이너스 바로 앞에 놓는 포화탄화수소의 머무름 시간의 로그 값으로 해서 I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실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었어요. 자, 벤전을 보게 되면은 벤전의 바로 앞에는 헥산이 나오고 바로 뒤에는 헵탄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헵탄은 I 값이 당연히 700이겠죠. 그럼 벤젠은 그 사이에 놓기 때문에 아마 600에서 700 사이의 값, 여기서 644를 가지고 있네요. 자, 톨루엔의 경우에는 헵탄하고 옥탄 사이에 놓으니까 아마 700에서 800 사이의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 749가 되어 있네요. 2,2-다이메틸 뷰탄의 경우에는 펜탄하고 헥산 사이에 놓으니까 I 값은 500에서 600 사이, 이 경우에는 537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I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언나운 물질의 머무름 시간이 20.6이고 프로판은 16.2, 부탄은 25.0이에요. 프로판은 3개니까 I 값이 300이 될 것이고 부탄은 400이 되겠죠. 그럼 이
언나운은 아마 300에서 400 사이의 코바츠의 머무름 지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I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실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넬라이트,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바로 앞에 놓은 보아탄화수소는 프로판이기 때문에 N은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나운 물질의 바로 뒤에 놓은 물질, 부탄의 보정 머무름 시간이에요. 그래서 25.0분에서 용매의 머무름 시간 1.0을 뺀 값의 로그치. 바로 앞에 놓은 거는 16.2에서 용매 1.1을 뺀 값의 로그치. 분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머무름 시간에서 역시 용매의 머무름 시간 뺀 값의 로그치. 그리고 바로 앞에 놓은 프로판의 머무름 시간에서 우리가 용매의 머무름 시간 뺀 값의 로그치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I는 356이 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바와 같이 356은 300과 400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 레이놀즈 상수라고 하는 값, 델타 I라고 정의를 하는데 맥 레이놀즈 상수는 액체 고정상의 폴라리티 정도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고정상 중에서 비슷한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는 고정상을 선택할 때 유용한 지표가 맥 레이놀즈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대조 고정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대조 고정상은 가장 난폴라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쿠알렌 액체 고정상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I 값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고정상 물질의 I 값 마이너스 스쿠알렌의 I 값을 빼줘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할 때 맥 레이놀즈 상수를 구할 때 지표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뭐 벤젠, 노말 부타놀, 2펜타논, 나이트로프로판, 피리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쿠알렌의 I 값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스쿠알렌의 I 값은 다 0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벤젠에 대해서 SA30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5가 나오고 DOP는 83, 카브왁스 20이면 322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가장 폴라한 고정상은 가장 값이 높은 카브왁스 20이 가장 극성 고정상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SA30과 가장 유사한 극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밑에 있는 DC200이 되겠죠. 왜? 맥 레이놀즈 상수 델타 I 값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SA30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SA30이 칼럼이 갑자기 뭔가 고장이 파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칼럼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실험실에 DC200이 있다면 DC200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고정상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델타 I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뭐 스쿠알렌에 대해서 0이에요. 그죠? 실리콘 OV1은 222, SE54는 337, OV70는 886, 카보왁스는 2318. 카보왁스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상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상당히 극성도가 아주 큰 물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OV1 같은 경우는 메틸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난폴라하죠. 그죠? 그러니까 폴라해질수록 맥 레이놀즈 상수값은 역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젠의 코바처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스쿠알렌 칼럼에서 측정한 것이 648의 I 값이 나왔어요. I 값은 코바처의 인덱션 리텐션 지표가 되겠죠. 다이노닐 포탈레이트를 사용하니까 733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델타 I는 733 빼기 648에서 8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 레이놀즈 상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의 검출기가 가져야 될 특징으로는 먼저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대부분의 화합물들을 다 검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출기가 있고 특정 화합물들만 검출할 수 있는 선택적 검출기가 있습니다. 제너럴한 검출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열 전도도 검출기, 그리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있습니다. 모든 운반 기체하고 열 전도도 차이가 있는 모든 화합물을 다 검출할 수가 있어요. 열 전도도 검출기는 모든 화합물을 다 분석이 가능하겠죠. FID는 연소가 되어서 이온화될 수 있는 성분은 다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유기화합물 CH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화합물들은 연소에서 대부분들 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에 FID에서 다 시그널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화수소들은요. 이에 비해서 선택적 검출기는 특정한 성분만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인 검출기는 질소하고 인을 함유한 물질만, 일렉트론 캡처 디텍터 전자포획 검출기는 할로겐 원소를 함유한 화합물만, 플레인 포토메트릭 디텍터는 인이나 항을 함유한 화합물만, AED는 특정 원소를 함유한 화합물만 검출이 가능한 선택적인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보통 유기화합물들이 수소 공기 불꽃에서 연소가 될 때 생성되는 불꽃 이온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건데, 대부분의 탄화수소들은 FID에서 시그널을 내게 됩니다. 열 전도도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들은 다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열 전도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태우지 않기 때문에 비파괴형 검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반 기체와 열 전도도 차이가 있는 화합물을 다 분석할 수 있다. 전자포획 검출기 같은 경우는 할로겐족 화합물처럼 어떤 전자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포함된 화합물을 분석하는데 아주 용이한, 아주 성능이 좋은 검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인 검출기는 말 그대로 질소나 인을 포함한 화합물의 선택성이 높은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불꽃 강도 검출기, 플레인 포토메트릭 디텍터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황이나 인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의 선택성이 높은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주기적 방전 검출기, PDD라고 하는 것은요, 일렉트론 캡처 디텍터 같은 경우는 니켈 63이나 트리티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방사능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주기적 방전 검출기는 방사성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검출기예요. 그래서 그 경우도 할로겐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분석에 ECD를 대체할 수 있는 검출기로서 GC에서 역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분석 검출기는 황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검출기입니다. 자, 이게 FID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칼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죠?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는 아마 은헬라이트가 존재하게, 포화탄화수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에어하고 하이드로젠 가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죠?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불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포화탄화수소가 불꽃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CH 라디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CHO 라디칼은 이쪽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죠? 이동을 해가지고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커런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커런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탄화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되는 커런트가 많아지겠죠. 그 말은 시그널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보통 FID를 사용할 때는 운반 기체로서 질소를 사용합니다. 이는 질소가 헬륨보다는 2배 정도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생성되는 이온의 수는 산화될 수 있는 탄소 원자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즉 탄화수소의 체인의 개수가 길면 길수록
생성되는 이온수가 많아서 훨씬 더 감도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탄화수소에 대해서 반응성이 좋고, 그래서 부탄의 감응은 에탄에 비해서, 부탄은 탄소수가 4개고 에탄은 2개니까 약 2배라고 합니다. 질소나 황, 할로겐을 함유한 물질은 헤테로 원자 탄소 간의 특성, 연소 생성물의 전자 친화력에 따라서 포화 탄화수소에 비해서 낮은 감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보닐이나 카르복실기, 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산화된 탄소이기 때문에 감응이 없다라고 합니다. 할로겐이나 아민 수산화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FID 감응이 감소한다라고 해요. 또한 감응이 없는 기체들이 있는데요. 불활성 기체라든지 수소, 질소, 산소, 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와 같은 물질들은 FID에서 시그널을 거의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소인 검출기는 질소나 인을 함유한 화합물의 특이적인 검출기로서 그 구조가 FID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칼럼에서 캐리어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역시 퓨얼가스인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에어하고 하이드로젠이 들어가고 있어요. FID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죠. 단지 하나의 차이는 위쪽에 루비디움 또는 세슘 비드가 있습니다. 루비디움, 세슘 비드가 있는데 이 비드의 역할은 인이나 질소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점은 유기인계 살충제 또는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이나 염기성 의약품 검출에 아주 특이적인 감도가 좋은 검출기가 질소인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전자포획 검출기 일렉트론 캡처 디텍터인데요. 전기 엄성도가 큰 원소, 할로겐족이 되겠죠. 염소나 불소, 함유 화합물의 검출에 아주 좋은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유기염속의 살충제 같은 게 잘 검출이 되겠죠.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니켈 63이나 트리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니켈 63이나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베타선을 방출을 하게 돼요. 베타선은 이때 캐리어 가스로 N2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질소를 이온화시켜 가지고서 전자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된 전자는 이쪽에 컬렉터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시그널을 관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캐리어 가스를 통해서 어떤 전기 엄성도가 큰 어떤 은헬라이트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은헬라이트가 전자를 포획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디텍터에 도착하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시그널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 감소한 시그널을 역으로 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여주는 형태가 전자포획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열전도도 검출기는 지시에서 사용되는 가장 유니버설한 디텍터이고요. 기체 분석도 가능한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비파괴적 검출기이기는 하지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중에서 가장 감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불꽃 광도 검출기는 황이나 인을 포함한 화합물이 불꽃에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화학적 발광, 즉 케미루미너선스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발산하게 되겠죠. 이 파장의 빛을 검출하게 되면 우리는 황이나 인을 포함한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 방전 검출기 PD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륨 기체를 사용하는데 헬륨 기체의 주기적 방전으로 생성된 포톤이 메탄을 이온화시켜서 자유전자가 발생을 시키는 거죠. 니켈 63이나 트리튬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전자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전자가 검출기 내부에서 일정한 전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분석 물질이 자유전자를 포획하게 되면 그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를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기 엄성도가 큰 성분을 원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ECD를 대체하는 검출기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분석 검출기는 Sulfur Chemiluminescence Detec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물질이 SCD에서 산화가 되어서 일산화황을 생성하게 되고
이 일산화황과 SCD 오존과의 반응에 의해서 어떤 방출되는 빛을 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항함유 물질을 특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검출기가 SC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질량 분석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GC, 뭐 톱, 메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질량 분석 검출기를 가지고 분석한 예가 되겠는데 위에 같은 경우가 크로마토그램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실제 어떤 성분을 가지고 크로마토그램을 하니까 어떤 머무름 시간에 대해서 어떤 크로마토그램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질량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M of G, X축 값에 대해서 인텐시티 값으로 이와 같이 질량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량 스펙트럼이 얻어지니까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DB하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분석 검출기를 쓰게 되면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구성과 기능 그리고 컬럼, 고정상,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